박병주 MBN골드 매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올해 정말 징글징글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참 마지막 날까지 시장이 이래서 저도 참 섭섭하더라고요. 네. 매니저님도 좀 서운하셨죠? 저도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장이 이렇게 좋으면 정말로 이렇게 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요즘에는 아우 힘들다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증시라는 거는 또 위기 속에서 기회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회를 찾으려면 전반적인 그 시황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찾으면 위기 속에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은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힘이 빠지셨겠지만 이럴 때 열심히 대비해 놔야 정말 힘을 내야 할 때 힘낼 수 있겠죠.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꼽은 주제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말 국내 증시 올해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연말 분위기를 주지 않은 시장, 내년에는 새로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선물해 줄 수 있을지 저희가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이 우리 시장에 모멘텀을 많이 주고 있죠.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을 대상으로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제도 저희가 테슬라 급락을 주제로 잡았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간만에 테슬라의 반등이 나왔죠. 뉴욕 증시 급락에도 홀로 상승한 테슬라 세 번째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니까 저희가 시장을 먼저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20년 만에 또 제일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사실 겨울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좀 힘들게 했잖아요.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올해 시장을 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올해는 그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많은 게 높아졌네요. 물가 이렇게 비싸진다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준금리 0.25가 0.25%가 3월 달이었어요. 근데 지금 4.5까지. 그러니까요. 16배 올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원래 100조 같은 경우는 흰색이죠. 갑자기 블랙스완, 검은색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이. 그리고 또 물가를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고물가인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밥 먹기다. 밥을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인데 그 연어 전문 요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 이래가지고 식재료값이 올라서 올리겠다. 많이 올랐죠. 무려 20% 이상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은 올랐는데 좋은 메뉴는 없더군요. 몇 점 집으면 좀 서운할 정도로 가격은 올랐는데 양은 줄어드는 그런 질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이제 피부적으로 다가왔고요. 또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서 제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올해 추석 때 급발진이 돼가지고 한 11년차 탄 거를 폐차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올해 9월달 신청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좀 튕기더라고요. 내년에 8월달쯤 받겠다. 신차 받기가 힘들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전화했더니 12월 달에 받을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차를 줄줄이 취소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할부 금융이 연초에는 2%였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리스가 9.6%. 그다음에 할부 금융은 무려 11%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보니까 내가 그럼 자동차 지금 사면 와 이거 사람 좀 바보 되는 기분 그런 느낌?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또 떨어질 때 사면 이자가 무려 엄청난 1,000만 원 이상 그 이자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주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 또 고인스탑을 시청하신 분들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그 대안으로서 인버스를 좀 권유를 드렸잖아요. 인버스를. 그래서 인버스가 오늘 또 벌써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은 빠졌는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런 어떤 정확하게 시황을 판단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또 지혜로운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번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워낙 많이 매도해서 새해에는 좀 담아두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달에 매도한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외국인이 조금씩은 돌아와 줄까요? 외국인들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이 검은 머리인지 흰 머리인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외국인이 사더라도 이게 검은 머리, 즉 뭡니까? 예. 외국인처럼 했지만 결국은 계좌는 예를 들어서 호주로 갔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호주에서 매매를 하면 외국인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진성 외국인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율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가기 아직까지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의 적자 예정이 네. 내년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러면 내년에 2분기라는 것은 4월부터 6월 달을 결산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7월 4일 정도, 7월 7일 정도 이제 2분기가 잠정으로 나와요. 근데 그렇다면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급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매니저님의 환율에 대가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황금전략 처음 같이 할 때도 환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시대에 다 오르지만 그래도 그중에 떨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가파른 천정깨기로 기록을 경신하던 원달러가 이제는 그래도 좀 하향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1월 달에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제가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이거는 이제 분기봉이라고 하는 건데 일목균형표입니다. 지금 이번에 왜 여기서 이번에 이제 그 4분기 때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밀렸잖아요. 네. 1,450원 와가지고 1,264원까지 밀렸는데 요 앞에 매물을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즉 13년 동안의 매물을 소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눌림목을 이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눌림목 됐던 것이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됐습니다. 일본 엔화를 보겠습니다. 자, 일본 엔화를 보시면요. 자, 일본 엔화 여기 있죠. 일본 엔화도 역시 앞에 있는 고점을 뚫고 나서 이렇게 엔화가 눌러줬어요.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또 눌러주고 또 그 유럽이 미국과 같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0%대에서 2.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또 강세를 보였겠죠. 이제 그러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국제 환율이란 건 달러를 국제 화폐 중에서 유로가 한 55%, 엔화가 15%, 파운드화 이렇게 15% 해서 6개 화폐가 달러하고 이렇게 가치를 매기게 되는 건데 달러와 상대적으로 대결하는 화폐들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도 따라서 강세를 이제 보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일본의 엔화가 지금 그게 이제 일본 돈이 그러니까 일본 엔화죠. 일본 엔화는 지금도 여전히 금리가 거의 뭐 마이너스 상태예요. 근데 일본 돈이 전 세계적으로 3,870조 정도. 그거 보면은 미국 그 GD 그 돈 현재 미국 그 금융시장의 약 7.5%,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뭐 9.5% 해가지고 세계 각지에 다 흘러갔는데 일본이 이제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렸어요. 근데 금리를 일본이 올리게 되면 세계 각지에 투자했던 일본 돈이 일본으로 회귀하는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으로 송금이 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럽에 있는 국채 가격이 또다시 이제 폭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 돈이 이제 회귀하면서 유럽에 있는 국채를 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원화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동안에는 이제 일본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동시에 강세를 보였는데 내년에
국제금융시장이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불안이 발생하면서 그럴 때는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1264원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좀 우리 경제에 정말 보탬이 되게끔 원화가 절상이 된 건 참 저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1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 안 좋은 영향도 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일본 돈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부저축은행이나 이쪽에. 그래서 그 돈들이 일본으로 송환, 즉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송금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환율 시장에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일본 엔화가 그러면 또 강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건 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현재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원화가 내년 연초에는 이번에 4분기 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갈 저는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해결돼야 좀 시장이 움직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율 다시 올라갈 것이다. 재상승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 맞추기가 되게 어렵겠지만 내년 시장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대부분 올해 증시에 완만한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다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도 매니저님이 좀 올해 말에 보수적인 시장 흐름을 말씀하신 게 적중이 돼서 내년엔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그 3월 달까지는 좀 깊은 하락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종합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차적으로 2260포인트, 거기를 단숨에 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노선이 2253이라고 있는데 2253은 그 2400일선이라고요. 거기가 이제 2400일은 월로 나누면 120개월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난번에 9월 달에 깼고요. 이번에 또다시 깼는데, 우리나라 증시 과거 40년 역사를 보면 2400일선을 한 번 깨고 다시 바운딩 왔다가 또다시 깨게 되면 충격이 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40년 역사를 조사해 봤어요. 이런 사례가 1996년에 10월 달하고 그다음에 2000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2000년 그때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또다시 2400일선을 두 번째 깼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동평균선을 2400일선을 놓고 봐보시면은 지난번에 그 9월 달에 한번 깼고 이번에 또 깼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면 단기 추격이 올 수가 있다. 이제 그리고 또 현재 그 미국 나스닥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에 1월 달하고 2월 정도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이제 한 가지 더 붙어서 코스닥은 더 안 좋아요. 코스닥은 참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안 좋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대비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코스닥의 시황이 더 안 좋으면 코스닥 코덱스 인버스라고요. 그러니까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제가 화면에 띄고 있는데, 이 종목을 내가 코스닥 일반 종목에서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요 종목은 거래소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로 갈아타면 내년에 그런 종목들이 추가 손실했을 때 나는 인버스로 갈아타면서 오히려 나는 수익이 나고 그런 종목들은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칭 거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방송했던 걸 한번 녹화 들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또 박병주 주식 투로하는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또 내년이 기대되는 섹터 준비해 왔으니까 두 번째 코너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먼저 공략주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년 첫 거래일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매니저님이 골라오신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크 가져오셨어요. 원전주를 좀 눈여겨보시나 봐요, 메이저님? 네, 지금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요.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그 강소 기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 정책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 공약으로서 앞으로 원전 관련의 수주를 해외에서 10기 정도를 수주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는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이 지금 원전을 많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도 그럴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루마니아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번 12월 중순경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하고 또 만나 갔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관련해서 약 한 10조 정도의 공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거기 원전에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했는데, 자, 구체적인 매수 포인트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9,950원 정도 가능하겠고요. 자, 이 종목에 거가 체결됐다면 1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6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 처음으로 잡아볼 종목은 에너토크였습니다. 원전 관련주로서 정책 수혜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8,260원과 목표가 12,000원으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으로 한번 포트 방어를 든든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